지금 8시 3분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시작을 해도 좋겠습니까? It's 3 past 8 in Korea, so should we begin? 네. Okay.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지금 한 22분 정도가 참가하신 걸로 나타나는데요. 사전 이야기를 마치고 피터 라임보그의 메이데이 출간 기념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오프라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왔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줌으로 연결하게 되었는데 또 다른 체험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거 통역을 하실 건가요? 네. I'm going to translate what he just said. So it looks like about 22 people are participating at the moment. So now we will begin your talk celebrating the Korean edition of your Mayday book. And we have held these sessions offline until now, but because of the COVID-19 pandemic, we had to use Zoom. I think it will be a different experience. 그 질문은 현재 이 진행 상황상 일단 그 강연이 끝난 다음에 주로 모아서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1시간 정도 시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된 강연을 마치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터이니까 참석하신 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실 것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이미 사전에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질문하실 내용을 이미 전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김정현 통역자가 번역해서 이미 라임보님께 전달해 주었고요. 그때 거기에서 묻지 않은 다른 질문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도 이야기하는 거죠. So we will have to take questions after your talk. It will be 50 minutes. 50분 강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50 minutes of talk, and then we will have 5-minute rest session, and then we'll have questions and answers. So I have already translated the questions we got beforehand to you. So people will please prepare questions that have not been raised until now. 간단하게 피터 라임보 저자에 대한 소개를 하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저자 소개란에 이미 충분히 들어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라임보는 E.P. 톰슨으로부터 역사학을 배웠고요. 미국의 막스주의 역사학자로서는 굉장히 저명하신 분입니다. 영국, 독일, 파키스탄 등에서 공부를 한 걸로 나타나는데 나중에 잠깐 요즘에 질문을 해보기로 하고요. 1975년에 워릭 대학에서 영국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체스터 대학, 뉴욕 대학, 매사추세츠 보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 터프트 대학 등에서 강의를 했었고 2014년에 톨레도 대학에서 역사과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활동으로는 제로크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자였었고 미드나잇 노체 컬렉티브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된 연구 분야는 영국사와 아일랜드사, 노동사, 식민지 대서양 역사,
이런 것을 주요하게 연구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커먼스, 우리가 공통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혹은 필요에 따라서 역사적인 공통장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공유지라고 하는 번역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 공통장을 연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2000년 이후에, 2000년 전에도 이제 저작들이 나왔지만 2000년 이후에 특히 이제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 히드라, 좀 전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히드라라는 책을 냈는데 다중의 반란과 저항의 숨겨진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갈무리에서 2008년에, 이게 원래는 2001년 저작인데 2008년에 출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그나 카르타와 관련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던 내용, 즉 마그나 카르타가 정치 헌장 말고 경제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산림 헌장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 소실되어 온 과정을 밝혀내면서 마그나 카르타의 새로운 측면을 공통장의 관점에서 규명한 마그나 카르타 선언을 2008년에 저술했는데 갈무리에서 2012년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스탑 스위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것도 공통장과 공통장에 대한 인클로즈, 그 다음에 다중의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4년 저작인데 지금 초고가 다 번역이 되어서 출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역시 갈무리에서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 주제가 되고 있는 메이데이는 2016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이게 2020년 5월 1일 맞이해서 출판이 되었고요. 오늘 이 내용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저작들이 있고 카운트 펀치라거나 뉴 레프트 리뷰라거나 레디컬 히스토리 리뷰라거나 이런 매체에 수십 편의 논문과 아티클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자 소개는 어떻게 넘어가도 되겠죠? 네, 저자 소개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He just explained your long profile with your books and your areas of study.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피터 라인보 선생님을 모시고 메이데이의 주요한 논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박수를 치면 들리나요? 음속을 풀어주셔야 들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뭔가 네. 제스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비디오로 보이게 해서 박수를 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좀 이렇게 환영하는 의미에서 비디오를 푸시고 이 음성어도 일시적으로 풀어도 좋을 것 같아요. 환영의 박수로서 강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give applause to you. Please unmute so that you can hear. You hear the applauses? Yes. Okay, we will now begin your talk. Hello, everybody. I would like to begin by thanking Galmuri Publishing House for their beautiful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the incomplete, true, authentic, and wonderful history of May Da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이 노동일반과 공유주의 회복을 위한 진실하고 진정하며 경이로운 미완의 역사 메이데이를 아름답게 번역하고 출판해 주신 갈무리 출판사에 감사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And second, I would like to dedicate this presentation to the memory of the Gwangju People's Rising and to recall its grief and hope.
번째로는 이 책을 광주 민중 봉기에 바치고 싶고요. 그리고 그 봉기의 아픔과 희망을 다시 한번 새기고 싶습니다. Because in my understanding, it had worldwide effects which are still being felt.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기로 그 광주 민중 항쟁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d that is also the case with the origins of May Day. 네, 그리고 메이데이의 기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Where apparent local events have had reverberations throughout the planet. 분명하게 지역적인 사건들이 이 행성 전체에 걸쳐서 그 공명되었습니다. 울려 퍼졌습니다. So this book about the incomplete, true, authentic, and wonderful history of May Day has two sides to its story, the red side and the green side. 그래서 이 진실하고 진정하며 경이로운 미완의 메이데이의 역사라는 책에는 녹색 측면과 적색 측면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And I will try to explain these colors in a symbolic way, 그래서 which I first presented in 1986. 저는 이 색깔들을 상징적인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은 제가 1986년에 처음 했던 것입니다. However, times have changed, and my thinking also has changed. 그렇지만 시대가 변했고 제 생각도 변했습니다. As a result of world events and of dialogues such as this. 이 세계적인 사건들의 결과로 변화했고 그리고 이런 오늘과 같은 대화들을 통해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But going back to this presentation, I was thinking of the rainbow. 오늘의 발표로 되돌아가자면 저는 무지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Which in North America had assumed a symbolic political importance in representing the unity of all the people of the world, regardless of ethnicity or race. 북미에서는 무지개가 어떤 정치적인 중요성을 띠는데요. 그러니까 인종이나 뭐 종족 이런 것들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의 통일성을 뜻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So the rainbow was in everybody's political consciousness in North America back in the 1980s. And so I wrote, under the rainbow, our methodology must be colorful. 네, 그래서 무지개는 1980년대 북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 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지개 속에서 우리는 각양각색이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And here's what I wrote.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Green is a relationship to the earth and what grows therefrom. 네, 이게 지금 책 30쪽에 있는 둘째 문단입니다. 무지개 아래에서 우리의 방법론 역시 가지각색이어야 한다. 대지와 거기에서 자라나는 것들 간의 관계는 녹색이다. Red is a relationship to other people and the blood spilt there among. 붉은색은 다른 사람들과 갖는 관계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흩날리는 피의 색이다. Green designates life with only necessary labor. 녹색은 오직 필요 노동만으로 살아있는 것을 가리킨다. Red designates death with surplus labor. 붉은색은 잉여 노동으로 죽음을 가리킨다. Green is natural appropriation. 녹색은 자연의 전용이고 Red is social expropriation. 붉은색은 사회의 수용이다. Green is husbandry and nurturance. 녹색이 길들임과 보살핌의 과정이라면 Red is proletarianization and prostitution. 붉은색은 프롤레타리아화와 타락의 과정이다.
green is useful activity. 녹색은 유용한 활동이며 Red is useless toil. 붉은색은 쓸데없는 고생이다. Green is creation of desire. 녹색은 욕구의 창조이며 Red is class struggle. 붉은색은 계급 투쟁이다. May Day is both. 메이데이는 이 모든 것을 말한다. So that was the initial presentation. And it was, in a way, I was looking in two different directions. On the one hand, I was looking to the communist, socialist, anarchist tradition of May Day as a workers' holiday. And on the other hand, I was looking to the environmental movement, which already was showing the despoilation of the earth. Despoilation. Spoiling? Degradation of the earth. Degradation. Okay. 그것이 제가 메이데이에 대해서 했던 애초의 설명 방식이었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두 방향을 고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나키스트 전통 속에서 노동자들의 휴일로서의 메이데이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이미 이 지구의 그 오염을 바라보고 있었던 환경운동의 측면이 있었습니다. So with that double perspective, I looked into history and found two stories that help us to understand the red and the green. And these two stories I want to summarize for you today. 그래서 이런 이중 관점으로 역사를 보다 보니 두 이야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녹색과 적색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야기들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e first story is the story of Haymarket in Chicago in 1886. 첫 번째 이야기는 시카고 헤이마켓에서 벌어진 1886년의 일입니다. It is the story that is most familiar to us today. It is the story of the red flag and the workers' struggle for the 8-hour day against its exploitation.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메이데이 이야기이고 붉은 깃발의 이야기이고 착취에 맞선 8시간 노동일을 위한 투쟁의 이야기입니다. It began with a strike for the 8-hour day led by the iron molders or iron workers of the McCormick plant in Chicago. 네. 그러니까 시카고의 맥코믹 그 공장의 철공소, 제철소 노동자들의 이 8시간 노동일을 요구하는 파업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They were making a new machine, these iron workers. This machine was the agricultural combine, which harvested the grains. 그들은 그 철공소에서 새로운 기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This is really a fundamental point to our story, I believe, because it was this mechanization of agriculture that followed the expropriation of the Native Americans of the Great Plains of North America and enabled agriculture to become so productive that it could undermine agricultural prices in Europe and elsewhere in the world, and thus impoverish and expropriate, creating proletarians in Europe, as well as destroying Native Americans in North America. So you said this mechanization came after the expropriation of Native Americans, right? Right. Right. Okay. 이것은 그러니까 이들이 수확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이야기의 매우 근본적인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농업의 기계화가 북미 선주민들의 수용에 이은 것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농업의 생산성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그 농산물 가격에 하락을 가져오고 그것은 결국 유럽의 프롤레타리아화, 또 그 프롤레타리아들의 빈곤화, 또 유럽의 프롤레타리아들의 수용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However, this is not the usual story of Haymarket. But when these iron workers went on strike, the police came to force them back to work and killed some. As a result, the immigrants and the people of Chicago, the working class of Chicago, called a meeting to protest this police shooting. And this meeting occurred on the Haymarket on May 4th, 1886. 제가 설명한 건 헤이마켓의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는 그때 파업이 있었는데 경찰이 그들 중 몇 명을 죽였고 그러자 그 시카고의 이민자들, 노동계급이 그것에 항의하면서 시위를 갖자, 회합을 갖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이마켓에서 1886년 5월 4일에 그 시위가 열렸습니다. A stick of dynamite was thrown at this meeting just as the sun was setting, and a policeman was killed as well as several protesters. As a result, all hell broke loose. 해가 질 무렵에 다이너마이트 막대 하나가 던져졌고 경찰도 한 명 죽었고 시위대도 몇 명 사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옥문이 펼쳐졌습니다. To make a long story short, 8 people were tried in a kangaroo court, found guilty, and 4 of them were hanged on the 11th of November, 1887.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8명이 그 인민재판을 받았고 유죄 판명을 받아서 1880년 November 11th, 11월 11일에 처형당했습니다. There are 2 things that I want to emphasize. The first one is, what is a Haymarket? 그래서 2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헤이마켓이란 무엇인가입니다. Why is there a Haymarket in the center of the city? 도시 중심에 헤이마켓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We don't find Haymarkets in the centers of our cities now. Why is this? 요즘에는 도시에서 헤이마켓을 찾아볼 수 없는데 도시 중심에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d the answer is that in the 19th century, the means of industrial transportation and power was provided by horses. 산업 교통 수단이 19세기에는 그 말들이 그 산업의 주요 동력이자 교통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이 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And they needed to eat. 그리고 말들은 먹어야 했습니다. Hence the Haymarket. 그래서 헤이마켓이 있었던 겁니다. Similar to a gasoline station today. 오늘날로 치면 주유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Economically, it's analogous. 경제적으로 유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Yeah, so that's one point that needs to be emphasized. The second thing is the 8 people who were found guilty and the 4 who were hanged. Albert Parsons, August Spies, Engel, Nebe, Ling. 그것이 중요한 They were immigrant proletarians of Chicago. 그것이 중요한 한 가지고 둘째는 8명 유죄를 받는데 그러니까 4명이 처형을 당했는데요. 그 4명 그들은 시카고의 이민자 프롤레타리아트였습니다. For many of us who come out of the socialist movement, Albert Parsons was the most interesting because he had been a cavalry officer for the Confederate South, that is, for the slave power during the Civil War. 그 우리 사회주의 운동 배경을 가진 우리들에게 가장 흥미롭게 느껴지는 인물은 알버트 파슨스입니다. 그 처형당한 4명 중에요. 그는 그 남북전쟁 중에 연합군, 그러니까 남부연합군, 그러니까 노예제에 찬성했던 그 편의 장교였습니다. With the defeat of the slave power, he also changed. And in fact, he married a woman of color, the great Lucy Parsons.
노예제 권력이 패배하면서 그는 변화했고, 그리고 그는 그 유색인종인 루시 파슨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So we remember Albert Parsons for the following reason: that people change, that education and knowledge can change them, as they changed Albert Parsons from being a supporter of slave power to being offering his life for the end of capitalist oppression and slavery. 그래서 우리가 알버트 파슨스를 기억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과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예 권력 지지자였는데 나중에는 자본주의 억압과 노예제에 맞서서 자기 삶을 바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So in many ways, this was an American Gwangju. 그러니까 이 사건은 미국의 광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Because it quickly had international effects.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As the international proletariat took up the cry of the 8-hour day in memory of the Chicago martyrs. 그 시카고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국제 프롤레타리아트가 8시간 노동이라는 그 요청을 받아 안았습니다. So those who march for May Day under the red flag, little do they know, perhaps, that they are marching to remember these people. And August Spies, before he was hanged by the neck, said the following: that our silence today will be more powerful than the voices you strangle. 네, 그러므로 그 붉은 깃발 아래에 행진한 사람들은 그런 정도 영향을 가질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버트 파슨스는 그 목 졸라 처형당할 때 너희가 오늘 조르는 목의 목소리보다. Can you repeat that? I have to find it in the book. Okay, I will find it in the book too. No, I have to find it in the book. I know it is. I just can't get it off my head. Hold on. I even wrote it down. Oh, here it is. Here it is. This is what Albert Parsons said, right? The voice that you strangled today, that phrase? Yes? Yes, okay. 오늘 당신들이 조르고 있는 목의 목소리보다 우리의 침묵이 더 강렬한 힘을 가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Okay, got it. Jim, both of us should get this. Yes. We should have this in our hearts. Right. Because it is now up to us to think, what does that silence mean for us? 우리 모두가 이거 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침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In other words, we must reimagine their struggle as part of ours.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들의 투쟁을 우리 투쟁의 일부로 재상상해야 합니다. Yeah. The daughter of Karl Marx, Eleanor Marx, gave a great speech about May Day. Rosa Luxemburg, the fabulous German, Polish, Jewish revolutionary, gave several great speeches about May Day. This is in the early 20th century, before she was assassinated. And the magnificent English socialist William Morris composed songs for May Day. 막스의 딸 엘레노어 막스는 메이데이에 대해서 좀 명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훌륭한 독일, 폴란드계 유대인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도 20세기 초반에 암살당하기 전에 메이데이에 대해서 여러 번 멋진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훌륭한 사회주의자 윌리엄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메이데이를 주제로 한 노래들을 만들었습니다. We want to feel the sunshine. We want to smell the flowers.
We're sure God has willed it, and we mean to have 8 hours. I know that song is here. Yes. We're summoning our forces from shipyard, shop, and mill. 8 hours for work, 8 hours for rest, 8 hours for what you will. Okay, that's a poem in the book, right? Yeah, but it's we don't need to translate it, except for 8 hours for work, 8 hours for rest, 8 hours for what you will. 네, 8시간 노동일, 8시간 휴식, 그리고 8시간은 하고 싶은 대로라고 하는 구절이 그 that's a song by William Morris, right? No, it's just a song from Haymarket. 오케이, 헤이마켓에서 불려졌던 그 노래의 일부의 마지막 구절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노래가 책의 어딘가 전체에 실려 있습니다. Yeah, what William Morris said was he hopes in every springtime that we come together, that unto the earth ye may tell all your tale. 윌리엄 모리스가 말했던 것은 그 봄에 우리 모두가 모여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이런 식의 노래를 만들었었습니다. So this helps me make a transition to the green story. 네. Because Morris says that May Day is a time for us to tell our own stories, not just history or our teachers' stories, but the stories of our class, the stories of our family, the story of our lives. 그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리스의 이야기는 제가 녹색 이야기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모리스가 이야기했던 것은 메이데이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점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나 우리 계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기이다라고 모리스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And the green story also begins in North America. 그리고 메이데이의 녹색 이야기도 북아메리카에서 시작합니다. This is the story that the traditional May Day, the red May Day, has concealed.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전통적인 붉은 메이데이가 은폐해버린 이야기입니다. This is the story of rest. 이것은 휴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This is a story of spring and summer. 이것은 봄과 여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It is a story of dancing. 이것은 It is a story of a barrel of beer. 그 It is 춤과 a 맥주 한 잔, story of sexuality. 그리고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It occurred in 1627. What, 250 years before Haymarket? And it happened in Massachusetts when a huge maypole, 80 feet high, was erected with antlers on the top. 네. And 이야기는 green flowers bedecking the pole. 이야기는 헤이마켓으로부터 250년 전에 1627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매사추세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80피트짜리, 그러니까 80피트짜리 5월의 기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둥 맨 위에는 숫사슴의 뿔이 박혀져 있었고 그 기둥은 녹색 꽃들이 휘감고 있었습니다. How did this come about? Well, just a few years earlier, from England, a ship sailed, led by Captain Wollaston, and it came to Massachusetts with a view to profiteering.
on board were indentured servants, or what we could call coolies, thinking of Asia and a later period. These were proletarians who'd been expropriated, taken away from their land in England, and shipped abroad. And many of them were sold to Virginia tobacco plantations. This happened in 1624. But not all of them.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5월의 기둥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1624년이요. 그 월러스틴을 선장으로 한 척의 배가 영국에서 매사추세츠로 왔습니다.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윤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배에는 계약하인들이 타고 있었고, 지금 아시아의 맥락으로 수년 후를 생각해 보면 쿨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땅을 영국에서 수용당한 프롤레타리아트, 그래서 버지니아의 담배 농장으로 판매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624년입니다. But not all of them. Thomas Morton and encouraged some of the indentured servants to rebel. And they remained in Quincy, Massachusetts, where they made friends with the Wampanoag native people. And I know this story because I read Thomas Morton's book in 1637. And there are two words in this book that I want to introduce, Kim. 그러나 이들이 전부가 그 계약하인들이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토마스 모튼이라는 사람은 그 계약하인들에게 반란을 하자고 독려를 해서 퀸지 매사추세츠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있던 와파노이악 선주민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 있는 이유는 제가 1637년에 나온 토마스 모튼의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하고 싶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두 단어요. Before telling you these words, I must describe to you this world that Thomas Morton saw. He saw more abundance, more wealth than he had ever dreamed of, even in his utopian ideas of paradise. He saw more birds, more fish, more animals, more living plants than he had ever known. That the abundance of the earth, of different life forms, was overwhelming to him. 이 단어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토마스 모튼이 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토마스 모튼은 그곳에서 그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풍요, 더 많은 부, 그가 상상했던 어떤 유토피아적인 천국보다 더 많은 새들, 더 많은 물고기들, 더 많은 동물들, 더 많은 식물들, 본 적이 없던 지구의 풍요와,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정도로 풍요로운 다양한 생물 형태들을 보았습니다. The project of the Puritan bourgeoisie was to force people to work. But Thomas Morton refused that project and instead proposed a different kind of life, a life of rest and plenty, which he did in alliance with the Wampanoag people. And this brings me now to the two words that I mentioned. 청교도 부르주아지들의 기획은 당시에 사람들을 노동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트는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종류의 삶을 제안했습니다. 휴식과 풍요의 삶이요. 그리고 이런 제안은 그 와파노야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두 단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The first word is companionable. Companionable. That means solidarity with the indigenous people. 선주민들과 연대를 뜻하는 companionable. 그러니까
동료 의식 같은 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Comrade, it's like comrades, but this was the word that he used. Companionable, to 동지랑 make 비슷한 friends. 건데 그때 당시에 그가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companionable, 동료성, 동료, 친구가 되는. To become companions is to be arm in arm. And in fact, on May Day, 1627, they danced together around the maypole. 1627. 그래서 이렇게 동반자가 되는 것, 서로 손을 잡고 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627년 5월 1일에 그 손을 잡고 함께 5월의 기둥 주변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The second word is demartialize. 두 번째 단어는 demartialize라는 단어입니다. That means to disarm. 네. That they 탈군사화하다 이렇게 탈군사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기를 버리다. So this was in opposition to the Puritan bourgeoisie that had settled in Boston, that used guns and weapons and gunpowder to destroy the indigenous people. Morton called for the opposite, not to use weapons, but instead to treat the native people as companions. 이것은 그 보스턴에 정착했던 청교도 부르주아지들의 반대하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총과 무기를 사용해서 선주민들을 파괴하고 있었는데요. 모트는 이것을 반대하면서 무기를 쓰지 말고 선주민들을 동반자로 생각하자라고 말했습니다. Now, of course, you can anticipate the result.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으시겠죠. William Bradford and Miles Standish of Boston, on behalf of the English bourgeoisie, marched on the maypole. They destroyed it. They shot and killed people there. It was a massacre. And Thomas Morton himself was imprisoned and later shipped out across the seas. 그 윌리엄 브래드포드와 스탠디시는 보스턴에서 영국 부르주아지를 대신하여 메이폴, 그러니까 5월의 기둥으로 행진하여서 5월의 기둥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총쏴 죽이고 학살하고 토마스 모튼도 잡아 가두고 결국에는 추방했습니다. You see, what Thomas Morton had done is he had brought to North America a custom that was used in pre-capitalist formations throughout the world, that was used by the English peasantry and common people for centuries, as well as for other parts of Europe. But the capitalist and imperialist project was one of unending toil, of incessant work and exploitation. This is why this conflict in 1627 determined the future path of human life in North America. 그러니까 토마스 모튼이 북아메리카로 가지고 왔던 것은 전 세계에 걸쳐서 전 자본주의에서 시행되고 있던 관습이었습니다. 영국 농민과 공유인들 그리고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수백 년간 이어져 왔던 그런 관습을 그가 북아메리카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기획은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 노동을 부과하는 그런 고통의 기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27년에 그 북아메리카에서 인간 삶의 미래가 어찌 보면 결정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o these are the two sides of May Day. Instead of speaking of red and green, we can speak of exploitation and expropriation. 그러므로 이것이 메이데이의 두 측면입니다. 적색과 녹색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착취와 수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Where exploitation is determined by increasing the length of the working day, by reducing our wages, by devaluing human life. 그 착취는 노동일을 연장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인간의 삶을 가치절하하면서 이루어집니다. And expropriation is defined as taking away from people the means of subsistence, the means of production, the means of reproduction. In short, taking away the commons.
수용은 빼앗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생기수단을, 생산수단을, 재생산수단을 빼앗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유지 또는 공통장을 빼앗는 것입니다. And these are the two stories of red and green that in 1986 I sought to remember and to see a green side to the story and an origin of the capitalist destruction of planet Earth. 네, 그리고 이것이 제가 1986년에 기억하려고 했던 메이데이의 녹색과 적색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자본주의적으로 파괴되기 시작한 것의 그 기원, 그 녹색 측면을 저는 보려고 했습니다. Yeah, so there are other ways of expressing these themes, of course. The theme of expropriation is a theme of war, of conquest, of taxation, of the market, and of money. That's expropriation. It's generally a tale of force. Exploitation is generally a story of money. It's a story not so much of taking away our communities, taking us from our communities as immigrants or forced to travel to find a job. It's a story that's quantified as a basis of economics, you could say. 물론 이 주제들을 설명하는 다른 방법들도 있겠습니다. 수용은 전쟁, 정복, 과세, 시장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로 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착취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양화되는 것, 경제의 기초. Taking away people from communities, is that a tale of exploitation? Expropriation. Expropriation. 네. 그 사람들을 공동체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 이런 것들은 수용의 이야기입니다. Yeah, so I thought I would make two further themes. One is how the red story was used to destroy the green. That is how industrialization, commodification, proletarianization were used to destroy a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society and the earth. 두 가지 주제만 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적색 이야기가 어떻게 녹색을 파괴하는 데 쓰였는지, 즉 산업화가 또는 상업화가 또는 프롤레타리아화가 어떻게 사회와 지구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I think that is a worldwide story, and many people are thinking about it. And that's part of our history. But there's another theme as well, which is befallen us now in the 21st century in an inescapable way, and that is climate change, species extinction, deforestation, the creation of deserts, and the unknown geological, almost cosmic changes in the conditions of planet Earth that have been brought about by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저는 이것이 전 세계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제이고 또 우리 역사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21세기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래한 이야기들입니다. 기후변화, 종들의 멸종, 또 숲의 파괴, 사막화, 지질학적 또는 우주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변화, 이런 것들을 자본주의 발전이 어떻게 일으켜
받는지에 대해서입니다. Yeah, instead of dancing around the maypole, there's burning forests. Yeah, just 주변에 둘러싸고 춤을 추는 대신에 숲들은 불에 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I was just pausing to think about the pandemic of COVID-19, of the coronavirus, and what consequences and implications this has for our future, for both the red and the green. 잠시 이제 머뭇거린 이유가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비드 팬데믹이 우리 미래에 적과 녹 둘 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느라고 그랬습니다. Yeah, on the one hand, it is being used by the capitalist class to increase exploitation or the degradation of life, because it was preceded by a pandemic of insecurity. And on the other hand, it's given people a chance to consider what is an essential worker. This has become a contemporary term in the pandemic in North America, the notion of the essential worker. Essential meaning irreplaceable, like absolutely necessary? Yes, but necessary for what? Okay. Not necessary for the economy, but necessary for life. So, okay. So that means the nurse, the doctor, the mother, the father, in other words, the parent. It means those who look after our bodies, who reproduce ourselves. Those are the essential workers now, who can preserve our life. And it means those who can take us to the hospital when needed. So it's a new category. We're now been forced to think in a different way about what is a worker. 한편에서는 자본주의 계급이 착취를 심화하고 또 삶의 비하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코로나 팬데믹 전에 불안정의 팬데믹이 선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필수적인 노동자, 에센셜 워커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무엇인가가 바로 현대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호사, 의사, 어머니, 아버지, 즉 부모, 우리 삶을 돌보는 사람들, 우리를 재생산하는 사람들, 그 필수적인 노동자란 무엇인가? 이것은 새로운 범주이고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Yeah, so Kim, that's about it for a start. Is that good enough? 네,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박수 치시네요. Okay. 잘 들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8시 57분이니까 좀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뒤인 9시 5분에 다시 모여가지고 질의응답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 5분에 뵙겠습니다. 예정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기된 질문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강의에 풀어낸 것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현장에서 받고 없으면은 좀 미리 도착한 것들 다루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지금까지 방식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강의를 듣고 혹은 강의 오시기 전에 이거 꼭 질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거기 오디오하고 비디오를 풀고, 푼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 빗금이 꺼져 있는 그 마이크하고 비디오 중지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풀고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kay. We're going to see if the people who are in the conference right now have questions. 그럼 질문을 준비하실 때까지 제가 간단하게 아까 묻고 싶은 거 두 가지 이력을 소개하면서 저기 뭐죠? 영국하고 미국, 독일, 파키스탄에서 공부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제3세계 쪽으로는 공부하러 오지 않는데 파키스탄에는 그 어떤 공부를 하러 가셨던 건지 좀 주목할 대목이라서 하나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거기 이제 제로워크하고 미드나잇 컬렉티브 편집자와 그 멤버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 두 잡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kay, so while other people are thinking about their questions, I'd like to ask two first. First, in the profile that we printed, it says that you studied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nd Pakistan. And I wondered about Pakistan because usually people don't come to the third world to study. So what did you study in Pakistan? That's my first question. The second question is also in your bio, it says that you were an editor and member of the Zero Work and the Midnight Notes Collective. And I'd like you to please explain a little bit about those two for the Korean readers. Sure. I am a child of empire. My parents were servants to the state. They were diplomats. So that's why I lived in different countries. I went to a British school in Karachi, Pakistan. All my schoolmates were Pakistani, but so I didn't personally choose to live in Pakistan, but I did personally choose to go to the British school rather than to the American school in Pakistan. The Pakistani school was for the ruling class of Pakistan. So that's number one. Number two, Zero Work and Midnight Notes. Zero Work was formed in the mid-1970s in North America. It was a publishing collective. We published 2 or 3 journals called Zero Work, and then we folded. But it was presenting an autonomous kind of Marxism and doing investigation of the class struggle in North America, in the mine workers, the auto workers, the house workers, and students. Midnight Notes was formed in 1979, a few years later, following the collapse of Zero Work. And Midnight Notes was another publishing collective that was deeply influenced by the Wages for Housework movement and the movement of workers, especially women, who were labored all day for no money. Midnight Notes was formed right after the 3 Mile Island nuclear disaster in Pennsylvania. And so it also had a high environmental, ecological consciousness to it. But it also introduced the idea of the new enclosures and then from that we began to think about the commons, and really the early iterations of the Mayday essays
arose out of that were part of Midnight Notes. Okay.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제국의 아이였습니다. 자식이었습니다. 부모들이 국가공무원 외교관이었어서요. 그래서 제가 여러 나라들에서 살았던 것이고요. 그 파키스탄도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을 따라다니면서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었던 거고요. 그때 제가 파키스탄에 살려고는 그러니까 간 것은 제 선택이 아니었지만 파키스탄 내에서 영국인 학교를 갈 것인가 미국인 학교를 갈 것인가에 있어서는 제가 영국인 학교를 택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 그 학우들은 전부 다 파키스탄인들이었고 파키스탄의 지배계급 아이들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로워크는 1970년대 중반에 북아메리카에서 결성되었던 출판 컬렉티브였습니다. 두세 권의 저널들을 냈고 그 저널의 이름은 제로워크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체가 되었는데요. 이 제로워크의 작업은 자율주의 막스주의를 제안을 하면서 그 당시에 북아메리카의 노동계급을 탐구했었습니다. 광산 노동자, 자동차 노동자, 가사 노동자, 학생들 등입니다. 그리고 midnight notes는 그 제로워크의 해체 이후 몇 년 후에 1979년에 결성된 또 다른 출판 컬렉티브이고요. 가사노동 임금 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고 노동자 운동들, 특히 여성들, 그 돈을 전혀 받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던 여성들의 운동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펜실베니아에서 있었던 3마일 핵폭발 사고 직후에 결성된 그 컬렉티브였어서 환경이나 생태에 대한 의식도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클로저들이라는 그런 개념을 소개를 했었고 그것이 이후에 공유지, 커먼즈에 대한 사유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도 실은 그 메이데이의 에세이들에 있는 많은 사유들도 사실은 그때 당시 활동들에서 기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말문을 열기 위해서 잠깐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질문들 준비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비디오가 곤란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이크만 음소거만 해제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최민지님이 손을 드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역시 안정선님 질문하시겠어요? 들리세요? 들리세요? 네, 예, 들려요. 아, 네. 글쎄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요런 인류가 생각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요즘 단체 집회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동자들의 이런 권리들이 좀 또 표현할 방법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 단체 집회 이런 의견들도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앞으로의 이런 집회나 이런 것들 성격 같은 것들도 많이 바뀔 것 같잖아요. 우리 노동자들이나 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There are problems being raised, like the coronavirus, that the human race has not thought about before. So we haven't been able to hold protests, demonstrations, and some people say that the ways for which the workers to express their rights, to ask for their rights, the methods are being reduced, and the character of the demonstrations or protests will change in the future. The way that the workers express their opinions will change in the future.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I think it's a good observation. They will change. But how it changes, I don't know. And it's going to be up to us. There'll be many
this pandemic won't be the last. There'll be other forms of other surprises coming from our relationship with other creatures, other animals, as we destroy, as their habitat is destroyed. So I think my talk emphasized exploitation and expropriation, whereas it might be better right now to think of extraction, that so much of the global economy now consists of extracting the wealth from underneath the earth, mining, or the earth itself by destroying forests and creating industrialized mechanical agriculture. And the huge carbon footprint as a result. How we will react to this is going to be contradictory. That is, the ruling class will have one reaction, and now we see it, is for more work, shutting us in, and also a kind of death is being taken advantage of by the ruling class. How the rest of us, working people, students, essential workers, parents, how we react, I think, is still ongoing. What do you think? 나는 타당한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표현 방식들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할 것이고, 다만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른다,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계속될 것이고요. 이렇게 다른 동물, 생물차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거주 환경을 우리가 파괴하면서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강연에서 저는 오늘 수용과 착취를 강조했는데, 우리 시대에는 오히려 추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구의 경제가 지구 밑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추출을 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광산이나 산업화된 농업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탄소 발자국이 점점 늘어나고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논쟁적일 것 같습니다. 지배계급의 반응은 나타나고 있는데 더 많은 노동을 부과하고 또 우리를 가두고 그리고 어떤 죽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즉 노동계급, 우리 학생들, 필수 노동자들, 부모들 우리의 방법은 지금 찾아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그 시간님이 지금 마이크를 푸신 걸 보니까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저에게 채팅으로 도착한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예. 모든 분들께 올렸습니다. 네. 네, 지금 정준교님도 저 마이크를 푸셨고요. 그러면 채팅으로 온 질문은 조금 이따가 해주시고, 혹시 지금 피터 라인보우님이 던진 질문,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질문까지, 질문에 대한 답까지 포함해서 하면 좋고, 만약 아니면 그냥 질문하실 것만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준규입니다. 네. 이번에 그 프란치스 교황님께 기본 소득에 대해서 이제 도입할 때가 되었다 주장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특이하게도 베이직 인컴이 아니고 베이직 웨이지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필자님께서 기본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 교황님이 그러면서 불러낸 노동자들을 보면은 가정주부,
노점상, 의료적, 말 그대로 정말 자본주의 노동 임금 현장에 밖에 있는 분들을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게 굉장히 저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노동의 의미를 이제 임금 노동, 특히 공장 그 노동 현장이 아니고 원래의 중세 이전의 노동, 그거를 다시 되살리는 노동의 그렇게 이제 기본 의미를 새롭게 되살리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좀 듣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요. 노동. 네. 지금 통역자님께서는 질문 취지 파악하셨나요? 네, 일단 다 받아 적었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My name is Jung Jung-gyu, and recently Francisco Pope, he said that it is time for us to introduce basic income. But interestingly, he didn't use the word basic income, but he said basic wage. So I'd like to know what you think about basic income. And when the Pope talked about this basic wage, he called on a few types of workers, housewives, street vendors, and he especially talked about people who are outside of the capitalist wage labor. And I think this has a special meaning. I think he's trying to revive the meaning of work that is that preceded the factory wage work. And I'd like to know what you think about this, and I'd like to know what you think about basic income. Well, of course, I'm in favor of a basic income. I'm in favor of income. Let's just put it that way. How that compensation is, what form it takes, and who determines its amount is unclear to me. But of course, I'm in favor of it. I mean, even President Trump passed a bill that to provide income or to increase unemployment, but it is yet to be seen. So these promises are one thing. But I think also there might be some misunderstanding about capitalist wage. That to me, the essential part of the wage is what it hides. It's not what it is, it's what it is not. In other words, the irrationality of the wage is that it conceals surplus labor. That's the basic political economy of the wage. And the critique of the wage has always been to illustrate and to show this difference between what is received in the monetary in your pay packet and what is received by others in the form of their dividends, rent, and interest. So the wage inherently is a relation of exploitation. I think that's basic political economy. And pre-capitalist forms of income, well, in my generalizing way, I have termed this the commons, when people have access to the means of production and reproduction, when our communities, our families own it. And the usual model people have of this is the agrarian field, or the pasture highlands, or the forests, or fishing, where communities, so that the resources are not privatized, but are used in common. Yeah, so that's a point. I think we have to think more deeply about what the wage is itself. The wage also, through the market, through the commodity system, means power over others. So that I think these are two actualities of political economy that we need to remember, if I'm not mistaken. First, that the wage hides surplus value, and second, that money is power over other people's lives. 물론 저는 기본소득 지지자입니다.
어떤 형태든 소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 보상이 어떤 형태고 누가 금액을 정할 것인가는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지합니다. 트럼프도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얼마 전에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이런 한편에 이런 약속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해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본주의 임금에 대해서인데요. 저에게 임금의 본질적인 부분은 그것이 숨기는 것, 그것이 임금이 아닌 부분, 그 비합리성을 임금이 은폐한다는 것입니다. 잉여노동을 은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임금의 정치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임금 비판은 항상 이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월급 봉투에서 받는 것과 지대 배당금, 이윤 등으로 그 다른 이들이 가져가는 것 사이의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본질적으로 착취관계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본주의적 임금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이것을 공유지 커먼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산과 재생산 수단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우리 공동체와 가족이 이런 수단들을 소유할 때 그것을 커먼즈 공유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커먼즈라고 말할 때 보통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어떤 평지라든지 숲이라든지 평야, 들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자원들이 사유화되지 않고 공통으로 이용될 때 그것을 커먼즈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임금이 그 자체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품 체계 속에서 그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의 실제입니다. 정치 경제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임금이 잉여노동을 은폐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화폐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권력을 뜻한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There's a third point about the wage, which I'd like to mention, which is used as a basis of division within the working class. So that in this country, it historically has been used to divide slaves from immigrant workers, from wage workers. So this is inherent. It's used politically as a means of division and as a basis also of racist structures.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금이 역사적으로 노동계급을 분할하는 수단이고 이 나라, 즉 미국에서의 경우에 보면은 임금을 통해서 노예와 이민노동자, 노예와 임금노동자를 분할하는 그런 정치적인 수단으로 쓰였고 그것이 인종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종차별적인 구조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지금 추가로 질문이 채팅으로 들어온 게 하나 있고 지금 아이패드 125님하고 시가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건가요? 시가님? 시가님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아이패드 125님 질문이 있으신 거죠? 예. 그러면 아이패드 125님 질문을 듣고 그 다음에 채팅으로 들어온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패드 125님 말씀해 주십시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질문을 일단 아까 저희한테 주신 질문을 제가 대답하고 싶었는데 그 질문이 제가 끊겨서 안 들렸어요. 그래서 다시 해줄 수 있냐고,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 요청을 드렸는데 뭐 나중에 듣고요. 빨리 질문을 먼저 드리자면은 일단 노동자하고 또는 노동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 아직 노동과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직 모두 다 그냥 알 수 있는 거는 모두 피착취자다라는 점 정도가 좀 이해되는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로 그 노동시간 줄이기가 과연 행복을 줄 것인가 하는 게 질문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관련된 그런 사회주의자들의 유토피아 소설 같은 것들을 몇 권 읽었었는데 윌리엄 모리스의 에코토피아 뉴스나 어니스트 칼렌바흐의 에코토피아 이런 것들을 보면은 행복해 보이지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기괴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본가들이 과연 동의를 해줄 것인가 하는 게 궁금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 세계적인 연대 같은 것을 약간 구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현대의 희망적이라고 보시는지 또는 희망적이라고 보신 이유는 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게 혹시 역설적으로 코로나나 온난화가 보여주는 전 지구적인 비극이 오히려 그러한 그 연대를 가능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예,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first of all, I'd like to please for you to repeat the question that you raised to the audience after the first questions because I couldn't hear it because of connection problems. And my question is, I think it's three-parted. The first one is how you talked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nature and the worker. I'm not sure what the relationship is between labor and nature. The one thing that I grasped from the lecture today was that they're both exploited, but could you explain more about that? And the second question is, in Zero Work, you said they talked about reducing labor time. And I'm wondering whether if we reduce labor time, it will give us happiness, because I've been reading socialist utopian books such as Ecotopia News by William Morris, and he talked about another author. 에코토피아의 저자는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Ernest Kallenbach요. Ernest Kallenbach, Ecotopia. And when I read those books, I thought that they seem to be happy, but it seems weird, and sometimes I couldn't understand it. And also, I'm wondering whether the capitalists who have all this power will agree to this kind of worldview. And the third question is, you seem to be thinking about a worldwide solidarity, and do you think there is hope for that kind of worldwide solidarity in contemporary times? Why do you think there is hope? And historically or paradoxically, will this corona climate change tragedy make possible this kind of solidarity worldwide? Wow, great questions. The subtitle to William Morris's book is called An Epoch of Rest. 네. So, 윌리엄 모리스의 책 부제가 휴식의 시대라고 합니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yeah, and I think the whole world needs a rest. I'd remind you of at least for some of the world, the Jubilee is an important concept, the freedom of the prison, the release of prisoners, the return of the land to its original owners, and then leaving the world fallow. You find this in the Bible, and then you find it throughout workers and peasant struggles through the ages, this notion of rest. And certainly our lives are too busy and we need a rest. And I think the pandemic has partly provided that, but I think it's also because it's been accompanied by death, it's not the rest that we have in mind. But it's a time to think, and I'm very glad to hear you studying and thinking about so-called utopian books.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our utopias and capitalist thinking or capitalist futurology, because the capitalists also are dreaming of the future. They're dreaming of sending us to Mars, just as one point a few hundred years ago, they dreamt of sending us to Virginia, so that's important. Hope, let's see, the relationship of labor to nature. There is a philosophical issue that I think can be studied and approached via literature, poetry, religion. But in my tradition, it's been approached by practicality, by history from below, by seeing how working people actually
transform the world. The so-called infrastructure is our creation. And just as it's been our creation, so we can change it. When we talk about the wage, we're talking about the practical details of the labor process, and that is where this relation between labor and nature take place.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avoid a dualism of, that is, natural resources on the one side, and then in contrast, human labor on the other. There cannot be either without the other. In other words, human labor creates nature in many ways, or by naming it, by studying it, by modifying it. So that is essential to understand. Let's see. Should I translate that first? Oh, yes, I forgot, Kim, I'm sorry. 일단은 전 세계가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년이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또 토지들을 원래 사용하던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고 이런 희년 개념이 성경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노동자, 농민 투쟁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휴식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너무 바쁘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제공했고 우리가 이 생각할 기회를 주는데 물론 죽음을 동반하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휴식은 아니지만 어떤 사유할 시간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그 유토피아 관련 책들을 읽고 공부하시고 고민하시고 하신다는 말씀이 참 반가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토피아의 사유와 자본주의가 가지는 미래에 대한 사유를 구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미래학과 구분하는 것이요. 자본주의자들도 미래를 구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백 년 전에는 노동계급을 버지니아로 보내려고 했듯이 우리를 화성에 보낼 생각을 하고 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노동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어떤 철학적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문학이나 시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속한 전통에서는 그 실용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지 그리고 산업 기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노동 계급이 노동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 말할 때는 노동 과정의 실질적 세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 노동 과정이 노동과 자연의 관계가 벌어지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이분법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연 자원이 한쪽에 있고 인간 노동이 다른 쪽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없이는 다른 하나가 있을 수 없다. 인간 노동이 많은 부분 자연을 창출하거든요. 그것을 이름 붙이고 연구하고 그럼으로써 자연을 창출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응답이 다 끝난 건가요? 아, 답변을 아직 하고 계셨습니다. 그죠? 네. 네. Would you like to continue your response? No, I'd finished my response to the last question. 네. 네, 끝나셨다고 합니다. 네, 그 질문과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채팅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고 지금 이남희님께서 질문하실 계획이죠? 네, 뭐 다른 질문이 없으면은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은 먼저 순서는 채팅으로 들어온 거를 먼저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이남희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으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We got this question from by chat. There is hierarchy among the working class. For instance, in our country, there is hierarchy between migrant workers, colored workers, discrimination among them. And these kinds of hierarchy and discrimination, it can really harm the solidarity among workers. It can be the reason for that. I'd like to know what you think about this. Oh, I think it has to be the starting point.
there is no solidarity without recognizing differences. The recognition and respect of differences is the beginning of solidarity. In contrast to views of solidarity which ignore differences, which say, oh, we're all humans, or oh, we all have needs. No, the needs are different at various parts of the hierarchy. And so it becomes essential to acknowledge these differences, especially for those. So in the US, these differences in the hierarchy are often discussed either as privileges, so that those in the more powerful parts of a hierarchy possess privileges which are unknown unless they are challenged and recognized by those in other parts of the hierarchy. What's places where this is possible, paradoxically, used to occur in prison or used to occur on the factory floor. Places where differences of gender, differences of language, differences of birth, differences of race, differences of ethnicity, the ruling class will use those differences to keep us apart. And yeah, so those divisions, I think, must be accepted, must be acknowledged, and must be used in our own organization. 물론 그런 차이와 그 위계에 대한 인식이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이에 대한 인식 없이, 인정 없이 연대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무시하는 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인간이다. 우리는 모두 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필요는 모두 다르다는 거죠. 그 위계에 따라서 필요는 모두 다르고, 따라서 이런 차이를 식별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차이나 이런 위계는 특권이라고도 말해줍니다. 그래서 위계가 높은 이제 권력을 가진 곳에서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 위계의 다른 곳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지 않으면 그 특권이 보이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늘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이는 것이 가능했던 장소는 역설적으로 감옥이나 공장 현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별 차이, 언어 차이, 출생의 차이, 인종의 차이 이런 것들을 지배계급이 이용해서 우리를 분열시켰다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할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의 조직화해서 우리의 방식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남희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어떤 체제적인 문제를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또 생각하시는 여러 뭐 노동에 관한 문제라든가 뭐 자연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이 어떤 체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미 공산주의는 이제 이상은 좋았지만 실천에 있어서 이미 이제 실패로 끝난 시점이고, 지금 현재 거의 이제 자본주의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제 자본주의도 이제 반성을 하고 문제점을 자성을 하기 때문에 수정 자본주의가 좋은 건 다 알고 있고 그 체제로 가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어차피 인간의 욕망의 굴레 속에서 움직여지는 체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수동 자본주의가 잘 돼서 거의 사회주의 체제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그런 체제 속에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성취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수정자본주의 말고 또 다른 체제가 있을 수 있는 생각은 해보신 적 있으신지, 구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그 좀 알고 싶은 질문입니다. I'd like to raise a question about the systematic problem. The problems that you talked about, problems of labor, problems of nature, how is that related to a system? Okay, so I'm going to go on with my question. Worldwide, communism has failed practically. They had a good ideal, but it failed. And right now, capitalism is dominating the world. Of course, capitalism had its reflections, self-reflections, and we know that revision to capitalism is better, and we're moving towards that system. But capitalism essentially it moves inside a paradigm of human desire. That's what that system is about. So even if revision to capitalism go towards and meet something that we could call socialism, would that new system be able to accomplish what you're talking about? Or have you ever thought of another system other than something that is a revisioned version of capitalism? I would like to be able to answer your question. However, I'm not a systematic thinker, much as I admire those who are. I don't think, I know what you mean when you say communism has failed. I think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development of totalitarian, authoritarian political forms geared towards a goal of ceaseless accumul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is has failed. But I'm not sure that, quote, capitalism is the answer. Personally, I'm not really one for any ism. I'm not sure how to translate that into other languages. But in English, if you add ism to a word, it creates the aura of a system. And as I say, I'm not a systematic thinker, so it's hard for me to grasp a variety of systems. I think in terms of traditions of human thought, it's important to understand mutual aid, which is a tradition out of, quote, anarchism. That's all I have really at the moment, unless the questioner would like to elaborate.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체제를 생각하는 그런 사상가가 아닙니다. 그런 사유를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공산주의가 실패했다고 말할 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소련의 붕괴라든지 전체주의적,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들이 끝없는 축적과 산업화로 향할 때 그것은 실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따옴표 친 자본주의가 답이다도 그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주의에도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의라는 영어로 이즘이라는 말을 더하면 체제의 아우라가 생기는데 그 단어에 저는 그런 것을 사유하는 사상가가 아니라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상호 조력 같은 것은 그 아나키즘으로부터 온 전통인데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자께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면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체제를 이남희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있다면은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다른 체제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더 다른 답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답답해서 이제 드린 말씀이고요. 그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좋으신 생각들이
이런 어차피 우리 체제 안에 살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제 안에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좋은 생각들이 이런 체제 한계를 가진 체제 안에서 움직일 때 그것이 지금 이제 아나키즘 말씀도 하셨는데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가 되는 건 아닐지 뭐 그렇다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상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지만 좀 유토피안적인 방법이나 생각은 아닐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면이 좀 있어서요. 우리가 어떤 뭐를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그 어떤 economic and political 시스템을 배제하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좀 그런 그 너무 유토피안적이 될 확률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선생님 뭐 체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하지만 체제가 네. 체제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체제를 네네 방향이 체제 안에서 우리가 산다기보다도 체제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의 실천 과정이 이렇게 외화되어가지고 어떤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현상 형태이지 그것 속에서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내가 해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논의는 번역을 하시겠습니까? 네, so she elaborated a little bit about her question. It was out of my own frustration because I'd like to imagine a new system, but I can't, and I seem to feel that there is no answer in our current condition. And your good ideas, we have to think of them inside the system that we're living in, and we have to think about the system that we have to move within. And if that system has a limit, you talked about anarchism also, but if you don't think about it that way, then it could be something that's very far away from reality. Of course, we have to always pursue our ideals, but it can be utopian. So when we think about something, if we don't think about the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at the same time, it can go into something that is very utopian. So I'd wanted to talk about that. And then the moderator, whom I introduced to you at the beginning of our session, he added that it seems to be that this idea of the system are different between you and the questioner. He interpreted that you think of a system as not as something big that we all live in, but in your view, a system is it's a process of people's practices externalizing. That's your view of the system. That's how he interpreted your view of the system and how it's different from what the questioner said. Sounds good to me. I would just like to remind us all that what is real now was once only imagined. The reality around us now was once just someone else's utopia. So that, I think, helps us understand that our imaginings and dreams now prepare for a future. So the practice of mutual aid may become a basis of future mutuality, scaled up. 뭐 덧붙이자면은 지금 실제하는 것들이 한때는 상상에 불과했고 누군가의 유토피아에 불과했다라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일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상호 조력이 미래의 기초가 될 것이다. 미래의 상호성이 기초가 될 것이다. 물론 규모는 커져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원래 10시까지 우리가 이제 보통 2시간을 진행하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는데
3분이 남았습니다. 마침 아이패드 125님이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교수님 저서 외에 추천하고자 하는 책과 영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를 뭐 마지막 그 질문으로 해서 끝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을지요? 혹시 전대 추가적으로 질문 잠깐 하나만 해도 될까요? 예. 그냥 간단하게 뭐였지? 동양 약간 서구적이 이렇게 이분법을 싫어하셨지만 그래도 일단은 서구적인 주제로 많이 논의가 됐는데 혹시 동양 사상이나 이런 데서도 좀 답을 찾아보셨는지 관련해서 논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Okay, so it's almost time to end, so we're going to take the last question. He has two questions. First one is whether you have other books and movies of your own and by other people that is related to the topic that we discussed today. And the second one is, you said you don't like dualisms, but you mostly talked about the Western examples today. Have you referenced Eastern philosophies, thoughts, and have you tried to find answers from them? Or can you give us some examples to whether gather reference from Eastern traditions? I'd like to learn more. Basically, no, I lived in Pakistan and visited India, but I've never been to Korea or Japan or Vietnam or China, and would look forward to learning from your experience. And as for, quote, Eastern philosophy, that has a particular meaning, you know, in the West. Or I don't even like to use the term the West. And I think, I mean, East and West themselves are a changing notion, depends on what part of the planet you're on. And the virus doesn't know East or West. So I think whether it's Buddhism or Confucius, or those are traditions of one kind. Then there's, here where I live, I love Korean food, for instance. So that is one of my favorite parts of our global world, is new food, maybe later today I'll go to a nearby Korean restaurant that's down the street, and I will show them this book to see whether they read it, because this restaurant has a little library in it, and there will be people there who read Korean. So because Korea is already in Ann Arbor, in my town, I can't speak of East and West, but our food has become common. I think also there is a worldwide discussion now about commons and commoning, taking the word commons as a activity, as a verb. And there are many other thinkers about this now, you know, from Massimo D'Angelis in Italy to Silvia Federici in Brooklyn, or David Bollier in Massachusetts, or David Graeber in wherever he lives now. And there is a growing literature, practical and philosophical, that we're part of. And so I look forward to developing that, especially from you, from Korea, from Japan. I have a colleague in Japan who taught me about Yoshimoto Takeaki
in the 1950s and 1960s, preparing the way for the struggle of the 60s in Japan against the US empire and against the forms of capitalism in Japan. So, like I said at the beginning, it's with this sense of so much to learn, especially from the former colonial world, whether it's the South, the East, or from the indigenous worlds. Yeah. That might be too much, Kim. 네, 동양에서 참조활동들에 대해서는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키스탄에 살았고 인도는 가봤지만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은 가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양 철학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서양에서 그 단어가 갖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구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동서 자체가 변화하는 개념이고 우리가 행성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바이러스도 동서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교든 유교든 일종의 전통인데 라고 하시면서 그 한국 음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 동네에 한국 식당이 있는데 오늘 거기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서 메이데이 한국어판을 보여주면서 그 식당에 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국이 이미 제가 있는 이 앤아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를 지금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음식만 봐도 공통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커먼즈, 공통장 또는 공유화, 커머닝에 대해서는 이 단어를 동사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의 마시모 데 안젤리스라든지 그 뉴욕 브루클린의 실비아 페데리치, 또 매사추세츠에 있는 데이비드 볼리어, 그리고 데이비드 그레이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우리가 속한 그 철학적인 정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일본으로부터 배우고 싶고요. 그 일본에도 1950, 60년대에 1960년대에 미국 제국에 맞서서 그리고 일본에서의 자본주의적인 형태에 맞서서 투쟁을 대비했던 요시모토 타카야키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준 일본 동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식민지 경험이 있는 그 세계에서 그것이 남이든 동이든 선주민 세계이든 배울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언급하신 실비아 페데리치 같은 경우에는 캘리번과 마녀 같은 작품이 혁명의 0점이라는 책도 번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볼리에도 네트워크사에 대한 책이 번역이 되어 있고 안젤리스의 경우도 역사의 시작이라는 책이 갈무리에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이상 질문 받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그 메이데이에서 시작해가지고 5.18 그 광주 민중 항쟁에 바치는 이 강의가 뭐 코로나라거나 기본 소득이나 또 수용과 그 착취, 익스플로이테이션하고 익스프로프리에이션하고 양관계를 이렇게 그 개념적으로 논하면서 메이데이 속에서 어떻게 적색의 의미 외에 녹색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더 이제 논의를 하고 싶겠고 또 이 자리에서 뭔가 풀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겠지만은 이 자리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우리도 함께 더 문제를 고민해 나가는 문제 제기의 장으로 삼으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통역을 해주신 김정연님과 그 피터 강의를 해주신 피터 라인보그님에게 큰 박수를 드리고 또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참가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함께 아까처럼 박수를 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밤 땡큐. 보내세요. Okay. He just explained how some of the works of Silvia Federici, David Bollier, and Massimo De Angelis are translated into Korean by Gallery Press. And of course, your book, Stop Thief, is also being, the translation is finished and we're preparing for the Korean edition. And Really? yeah, and I'd like to, and he addressed the meaning of today's session, how it started out as a discussion about May Day, and it was dedicated to the May 18th Gwangju uprising. And we try to find the green meaning of May Day. And we also talked about Corona and basic income, expropriation, exploitation, and it gave us a lot of things to think about. Of course, we would like to solve everything here, but it will be an opportunity for us to expand our thinking. So we'd like to give a big applause to you and the translator and everyone who's been here to this late hour. Thank you very much. I would like, may I also say thank you especially to Kim, the translator, and to Kalmuri Press as a whole. I'm very grateful for your work. 그 통역자님과 말씀 드리면 좋겠네요. 네. 그 역자 박지순 님이 오늘 참석하려고 했었는데 일이 있어서 못 오셨다는 얘기. 네. The translator of your book, Park Ji-sun, that's his name. He also translated the book by Marcus Rediker, The Slave Ship, and he wanted to come here today, but he went to a different part of the country and he couldn't come back in time, so he wanted to let you know. Please thank him for me. 네,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